조디 포스터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1997년 그녀는 딸 해나를 낳았고 싱글맘이 되었죠. 2000년 1월 그들은 몬태나에서 캘리포니아 치코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조디의 나이는 33살이었고 해나는 3살이었죠. 조디에게 치코는 특별한 기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 할머니를 돌보며 여름을 보낸 곳이었기 때문이었죠. 조디는 치코를 아담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지만 아이를 키우기엔 충분히 크고 집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고 했죠. 사실 치코에 처음 도착했을 때 조디의 형편은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렴한 아파트를 찾던 중 조디는 파르망 로드에 위치한 월럭가든 아파트에 임대 중이라는 간판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보기엔 평범하고 괜찮은 아파트 단지였죠. 꽃이 있고 수영장도 있었고 동네도 좋아 보였습니다. 빠르게 건물을 둘러보던 중 조디는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라 생각하고 무시했죠. 투어를 마치고 신청서를 작성했고 일주일 뒤인 1월 31일 조디와 해나는 14번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아파트의 상태는 썩 좋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둡게 느껴졌고 이상한 냄새도 났죠. 조디는 그 냄새가 새 카펫에서 나는 화학 냄새라고 단순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 나쁜 시선도 동시에 느꼈다고 합니다. 조디는 불안한 마음을 다잡고 이제부터는 해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곧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가장 처음 일어난 일은 해나의 분홍색 신발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조디는 항상 신발을 현관 옆에 두었는데 어느 날 보니 신발이 해나의 침대 위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것이었습니다. 조디는 해나에게 해나야, 혹시 침대 위에 신발 올려놓은 적 있니? 라고 물었지만 해나는 자신이 올린 게 아니라고 했죠. 그렇게 이 이상한 일은 날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신발은 항상 침대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그 뒤로는 소금통과 후추통이 식탁 가장자리에 놓여 있는 등 다른 물건들도 이상한 위치에 옮겨지곤 했습니다. 조디는 점점 자신이 미쳐가는 게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고 해나는 그때의 일을 무서운 기억이라고 회상했죠. 그러다 조디는 점점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1970년대 옷차림을 한 젊은 부부가 누군가를 찾고 있었죠. 그리고 조디는 그들에게서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듯한 위협적인 기운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꿈에서 그 부부가 아파트 복도를 따라 조디의 집으로 오더니 해나를 데려가려고 했죠. 조디가 기겁하며 막으려 하자 해나가 갑자기 젓갈색 머리를 한 낯선 젊은 여성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디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시계를 보니 시간은 새벽 3시 37분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디의 친구 이디가 집에 놀러왔을 때도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어떠한 존재가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꿈에서는 그 부부가 차를 몰며 젊은 여성을 미행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부부는 그 여성을 차에 태우고 현재 조디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까지 데려왔다고 했죠. 그리고 그 알지도 못하는 부부의 남편이 조디의 집으로 들어와 화장실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공포에 질린 조디는 비명소리와 함께 잠에서 다시 깨어나게 되었고 시계를 보니 시간은 또다시 새벽 3시 37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커플은 여성을 납치해 입을 막고
차로 끌고 가는 장면을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조디는 매번 식은땀에 젖은 채 떨며 잠에서 깨어나야 했죠. 이러한 기이한 경험은 조디뿐만이 아니라 해나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조디가 아침을 준비하던 중 해나가 안녕? 이러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조디가 누구에게 인사한 거냐고 묻자 해나는 저기 여자한테 했어 엄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없는 방에서 말이죠. 또 하루는 조디가 해나의 머리를 빗겨줄 때 해나는 거울 속에서 자기 친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조디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해나는 여자아이를 자세히 기억하며 그림까지 그릴 정도였죠. 그런데 그림 속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한 부부에게 학대를 받은 뒤 목을 매단 모습이었죠. 해나는 그 소녀를 마이리즈라고 불렀고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해나는 마이리즈의 눈과 머리 모양, 옷차림까지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해나는 마이리즈를 조디의 친구이자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나는 마이리즈를 자주 보았고 이야기까지 나누었다고 했죠. 마이리즈가 방에 찾아와 해나의 이마에 키스를 해주곤 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꿈속에서도 그녀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죠. 어느 날 밤 조디와 해나, 그리고 친구 미스티가 저녁을 먹고 돌아왔을 때 미스티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집에 있던 벽걸이 전화기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고 그 전화기를 뒷방에서 찾아냈죠. 해나의 장난감들은 모두 한 곳에 쌓여 있었고 맨 위쪽에는 어니 인형이 신발끈으로 목에 올가미를 걸린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은 계속해서 I feel great, I feel great 이라고 말하고 있었죠. 놀란 조디는 해나를 데리고 집을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날 밤 조디는 잠을 자다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지진이 난 것처럼 방이 흔들렸고 온 방의 불빛들이 깜빡거렸죠. 그리고 어니 인형은 여전히 I feel great을 반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놀란 세 사람은 급히 아파트를 뛰쳐나갔고 뛰쳐나가기 전 조디가 벽시계를 보니 시간은 또다시 새벽 3시 3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디는 아파트 안을 향해 소리 지르며 이 집에서 나가라고!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해나는 당시 엄마가 겪은 고통을 상상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동시에 그 기괴한 일들을 견뎌야 했기 때문이었죠. 조디는 문이 저절로 쾅 닫히고 시계가 엉뚱한 시간을 가리키며 난방이 켜졌다 꺼지고 전구가 폭발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혹시 전기 쪽에 문제가 있는 건가 생각해 전기사를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죠. 그러다 2000년 2월 어느 날 밤 귀괴한 일들이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조디는 한밤중 TV에서 들리는 잡음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TV가 켜져 있었는데 직접 다이얼을 돌려야 켜지는 구식 TV였죠. 그렇게 TV가 어떻게 켜진 건지 의아해하고 있던 중 부엌 찬장이 요란하게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했고 가스레인지 불이 전부 갑자기 강으로 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니 인형은 계속해서 I feel great 을 반복하고 있었죠. 조디는 참다 못해 그 인형에서 건전지를 빼내었고 인형을 옷장 안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옷장 안에 넣어둔 인형은 건전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조디는 이웃이자 아파트 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관리인은 자신이 기르던 개를 안고 조디의 아파트로 들어갔죠. 그러나 그 개는 갑자기 그녀의 품에서 뛰쳐나와 조디의 집안을 향해 격렬하게 짖어대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레 개가 짖어대는 방향으로 시선이 향한 조디는 그곳에서 램프 전선이 마치 줄넘기처럼 허공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비명을 질렀고 관리인은 개를 안고 그대로 도망치게 되었죠. 조디와 해나도 황급히 관리인을 뒤쫓아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새벽 6시였고 계속되는 이상한 현상에 속상한 조디는 수영장 옆에 앉아 울고 있었죠. 조디가 울고 있는 모습에 그 아파트에 25년이나 사시던 한 노부인께서 조디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조디, 이 아파트에 오래 사는 사람은 없어. 조디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는 이전 세입자들 또한 이상한 일을 겪었고 그 아파트에 살던 한 젊은 여성은 수년째 실종 상태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디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망상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 민감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채로 태어난다고 생각했고 자신과 해나가 그런 부류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죠. 사실 조디는 아파트에 처음 들어섰을 때부터 불길한 예감, 즉 무언가 끔찍한 일이 닥쳐올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디는 더 끔찍한 꿈을 꾸기 시작했죠. 하루는 꿈속에서 조디는 젊은 여성이 한 부부의 차 뒷좌석에 묵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이 소리치려 하자 남자는 그 여성 머리에 고문용 헬멧을 씌웠죠. 이후 조디는 지하 저장고 같은 장소에서 쇠사슬, 공은 도구, 거대한 갈고리, 그리고 희미하게 빛나는 불빛 하나만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꿈에서는 피해자 여성이 입에 재갈을 물린 채 손목이 머리 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세디스트적이고 귀괴한 성적 학대를 시작했죠. 남성은 피해자 여성을 더듬고 채찍질한 뒤 복부를 향해 공기총을 쏴 그 피해자 여성의 배를 맞췄습니다. 또 다른 꿈에서는 여성이 목숨을 구걸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남자가 칼을 들고 그녀의 머리를 뒤로 젖힌 뒤 목을 베었죠. 피해자 여성이 피를 흘리며 거울을 바라보자 순간 조디와 눈이 마주쳤고 피해자 여성은 조디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다고 했죠. 꿈속에서 남자는 여성의 손목시계, 머리카락 한 가닥, 그리고 잘린 신체 일부를 작은 나무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저 꼴이 될 거다 라고 위협했죠. 아내는 지하실로 내려가 목 매달린 피해자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커플은 피해자 여성의 시신을 파란 담요에 싸서 차에 실었습니다. A17이라는 표지판이 있는 흙길에서 차를 멈추었고 남자가 그녀를 얕은 무덤에 묻는 장면이 보였죠. 이에 조디는 또 한 번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니 시간은 역시 새벽 3시 37분. 창문 블라인드가 요란하게 오르락 내리락 했고 방 안의 불빛이 번쩍거리기를 반복했습니다. 해나는 엄마가 자신에게 이 끔찍한 꿈들을 이야기해 주었다고 기억합니다. 조디는 불안에 시달려야 했고 수많은 의문에 품은 채 살아가야 했죠. 그렇게 조디는 해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죠. 조디는 더 이상 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소유주들은 유령에 대한 소문을 떠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다른 단지 아파트로 이사가는 걸 제안했고 조디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2000년 4월 1일 조디와 해나는 아파트 14호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지낸 기간은 약 3개월 뿐이었지만 조디는 마치 몇십 년은 산 것처럼 길게 느껴졌다고 했죠. 이사 후 한동안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러나 1년쯤이 지나자 다시 꿈이 시작되었죠. 조디는 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괴로웠습니다. 꿈속에서 다시 그 부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때는 해질 무렵이었고 그들은 누군가를 뒤쫓는 듯 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35.76이 적힌 숫자를 들고 서 있었고 꿈에서 하늘을 날 때는 늘 A17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것이 위치를 의미하는지 다른 무언가를 뜻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꿈에서는 한 들판에 있었는데 눈 덮인 산이 보였고 가축 냄새로 진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앞에는 거대한 용암바위가 있었는데 그 옆에는 A17이라는 표식이 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후 조디는 조엘 와일리라는 남자를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엘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칼라 노턴의 Perfect Victim이라는 책을 찾아 읽게 되었죠. 그리고 조디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가 살던 아파트에서 19살 소녀 마리 엘리자베스 스펜헤이크가 실종되었다는 걸 말이죠. 조엘은 도서관에서 마이크로필름을 뒤지다 그녀의 실종 기사와 주소를 발견했고 그녀의 애칭이 마릴리즈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조디는 해나가 불렀던 마이리즈라는 이름이 마를리즈와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조디는 해나에게 마릴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사진도 보여주었죠. 해나는 사진 속 인물이 아파트에서 본 소녀라고 말했고 실제로 해나가 그린 마이리즈의 그림은 실제 마를리즈의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해나는 흰 스웨터와 청바지를 입은 소녀를 그렸는데 이는 마를리즈가 실종 당시 입었던 옷과 일치한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조디는 꿈속에서 본 소녀가 바로 마릴리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연결고리를 인식하는 순간 그녀는 크나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죠. 그리고 조디는 마릴리즈에게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1976년 1월 31일 토요일 마릴리즈는 남자친구 존 바러스와 함께 이글스 홀에 있는 벼룩시장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잔뜩 화가 난 그녀는 존과 함께 차를 타지 않고 직접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죠. 참고로 벼룩시장에서 집까지는 약 4마일로 6.5km나 되는 걸어가기에는 매우 먼 거리였습니다. 존이 마지막으로 마릴리즈를 본 시각은 오후 4시 망그로브 애비뉴를 따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마릴리즈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마릴리즈가 집을 떠난 지 이틀이 지난 2월 2일 존이 마릴리즈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마릴리즈의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릴리즈가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존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죠. 마릴리즈의 언니 마사는 동생이 치코에 이주한 지 2달 정도 됐을 무렵 실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마릴리즈는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출신으로 7남매 중 둘째 딸이었습니다. 마사는 마릴리즈를 아름답고 사교적이며 음악과 조각에 관심이 많던 활발한 소녀라고 묘사했죠. 실종되기 1년 전 1975년 마릴리즈는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자신보다 6살 연상이었던 존과 직장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릴리즈의 어머니는 존을 불량배라고 불렀지만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같은 해 12월
조는 캘리포니아로 돌아가 축구 주립대학에 입학할 예정이었고 마릴리즈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릴리즈는 존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죠. 마사는 동생이 배우가 되는 것을 궁극적인 꿈으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캘리포니아로의 이주는 마릴리즈에게 큰 도약이었고 당시 마사 역시 설레했습니다. 카메론과 제니스는 마릴리즈를 차에 태운 뒤 하이웨이 99번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40마일을 달려 레드 블러프의 오크스트리에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기 전 그들은 졸리콘이라는 가게에 들러 음식을 샀죠. 그렇게 집에 도착한 뒤 차고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제니스는 마릴리즈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괜찮을 거야 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당연히 소용이 있을 리가 없었죠. 제니스가 잠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차고로 돌아오자 마릴리즈는 차 옆에 멍한 상태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공기 중에는 에테르 약품 냄새가 났고 제니스가 무슨 짓을 했냐고 묻자 카메론은 시동액을 천에 묻혀 마릴리즈의 입과 코를 막아 기절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마릴리즈를 지하실로 옮겼고 카메론은 마릴리즈의 몸을 천장 석가래에 걸린 갈고리의 밧줄로 매달았습니다. 이에 마릴리즈는 미친듯이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되었죠.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말이죠. 테아마 카운티 지방검찰청 케빈 헤일 수사관에 따르면 카메론은 사람을 고문하고 지배하라는 행위에 집착했지만 비명소리를 듣는 것은 끔찍하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카메론은 사람의 성대를 자르면 더 이상 비명을 지를 수 없다는 사실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고 했죠. 카메론은 마릴리즈를 위층 옥실로 데려갔습니다. 노턴에 따르면 카메론은 마릴리즈를 성노예로 만들어 완전히 굴복시키고 공포에 떨게 하려고 했지만 그만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맙니다. 사실 처음에 제니스는 남편이 마릴리즈의 목을 베는 것을 돕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카메론은 제니스를 협박하며 도와주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위협했고 결국 제니스는 협박에 못 이겨 동참하게 되었죠. 제니스는 욕실 바닥에 앉아있는 마릴리즈 옆에 있었습니다. 카메론은 그녀의 목 한쪽을 베어 성대를 제거하려 했으나 수사관 헤일에 따르면 카메론은 성대의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마릴리즈는 심하게 출혈하기 시작했고 카메론은 당황해 중단하게 되었죠. 카메론은 마릴리즈를 들어올려 다시 지하실로 데려가 석가래에 매달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 옷을 벗기고 성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어느 순간 카메론은 제니스에게 종이와 펜을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이미 목을 다쳐 말을 할 수 없었던 마릴리즈는 글을 써서 남겼습니다. 날 풀어주면 원하는 건 뭐든 다 줄게. 그러나 카메론은 마릴리즈의 배 쪽에 총을 겨누어 2방이나 쏘았고 잠시 후 제니스가 지하실로 돌아왔을 때 마릴리즈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마릴리즈는 나체 상태로 머리에는 베갯잎을 뒤집어 쓴 채 목에는 밧줄이 감겨 석가래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새벽 2시경 제니스와 카메론은 마릴리즈의 시신을 담요에 싸서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들은 주간고속도로 5번을 따라 북쪽으로 30마일을 이동해 레딩에 도착했고 이어서 고속도로 44번을 타고 레슨파크 방향으로 갔죠. 이후 비포정도로로 접어들어섰습니다. 당시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땅은 진흙투성이었죠. 카메론은 차를 세우고 약 1m 깊이의 얕은 무덤을 팠습니다. 그리고 제니스는 그래도 함께 시신을 묻었죠. 그 후 카메론은 바베큐 화덕에서 마릴리즈의 옷과 소지품을 불태웠습니다. 유일하게 간직한 것은 그녀의 손목시계였는데 이것도 나중에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렇게 마릴리즈의 처음 납치부터 고문, 그리고 살해까지의 모든 과정은 약 12시간 동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샴벌린 형사와의 초기 진술에서 제니스는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콜린 스탠. 1977년 5월 19일 마를리즈가 사라진 지 1년 뒤 콜린은 오리건주 유진에서 캘리포니아 웨스트우드에 있는 친구 집으로 가기 위해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카메론과 제니스가 그녀를 태워주었는데 제니스는 그들의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차를 얻어 타게 된 콜린은 잠시 후 그들이 주유하기 위해 주유소에 들렀을 때 콜린은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결국 그냥 남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유소를 벗어나 차를 몰던 카메론은 갑자기 비포장도로에 차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칼을 꺼내 콜린을 협박한 뒤 그녀의 머리에 헤드박스를 씌우고 본인들의 집으로 데려갔죠. 제니스의 증언에 따르면 카메론은 콜린을 무려 7년 동안 성노예로 가두었다고 합니다. 카메론은 콜린은 나체인 채로 수갑을 채운 채 물침대 아래에 설치한 광 크기만한 나무 상자 속에 콜린을 하루에 무려 20시간씩 가두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를 지하실 천장 수갑에 매달았고 채찍질하고 칼로 베고 전깃줄로 감전시켰으며 고문기구에 묶어 불로 지지고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그 슬레이브, 훌륭한 노예라고 불렀죠. 카메론은 성적 고문과 심리적 쇠뇌를 번갈아 가하며 콜린을 조금씩 지배했습니다. 납치 직후 카메론은 콜린에게 노예 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카메론은 콜린에게 K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자신을 마스터, 즉 주인이라고 부르도록 강요했습니다. 만약 그를 따르지 않으면 컴퍼니라는 집단이 그녀를 데려가 죽을 때까지 고문할 것이라고 협박했죠. 이 협박으로 인해 콜린은 감히 도망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콜린은 카메론에게 저항하면 그가 더 흥분해 더 심한 고문을 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반면 카메론이 원하는 대로 놔두면 더 빨리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니스와 콜린은 거의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984년 8월 제니스는 콜린에게 자신이 카메론을 떠날 계획이라고 털어놓았죠. 노턴은 제니스가 일종의 영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니스는 카메론이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와 9년 동안 함께하면서 그의 명령을 복종할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카메론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제니스가 떠나겠다고 하자 콜린은 자신이 카메론과 단둘이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죠. 그래서 두 사람은 도망치기로 한 비밀을 지키기로 했고 다음날 아침 카메론이 일하러 간 틈에 타 짐을 챙겨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우선 제니스의 부모님 집으로 갔고 이후 콜린은 버스를 타고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니스는 한동안 부모님과 함께 지냈고 콜린은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컴퍼니라는 집단이 실제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제니스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건 카메론에게 개가천선할 기회를 주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콜린은 가족에게 일부 사실만을 털어놓았고 경찰의 모든 것을 밝힌 것은 탈출한 지 약 3개월 뒤인 1984년 11월 제니스가 샴블린 형사에게 고백한 뒤였습니다. 콜린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몇 시간 동안 그동안에 겪은 정말 끔찍한 일들을 하나하나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콜린이 진술한 내용이 제니스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한 것을 발견했죠. 이어서 경찰은 콜린에게 마릴리즈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고 콜린은 카메론이 한 여성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콜린이 본 적이 있다고 한 그 사진은 실제로 마릴리즈의 사진이 맞았죠. 또 카메론은 콜린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껏 소리쳐봐. 내 성대를 잘라버릴 테니까.
난 이미 이전에도 잘라본 적이 있거든. 이는 마릴리즈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니스 또한 진술에서 마릴리즈의 애칭, 출생지, 실종 당시 입었던 옷차림까지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샴블리 형사는 즉시 경찰에 이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마릴리즈의 시신도 물적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카메론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제니스의 협조가 필수적이었고 그녀 없이는 사건을 성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샴블린 형사는 제니스에게 마릴리즈가 묻힌 장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차례 레슨파크 인근으로 갔죠. 레딩에서 동쪽으로 고속도로 44번, 299번을 따라 이동함의 비포장 도로를 확인했지만 제니스는 정확한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 지역이 매우 넓고 인적이 드물었고 시신을 감출 만한 장소가 많다는 것이었죠. 경찰은 제니스와 여러 차례 현장 답사를 했지만 끝내 묻힌 장소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검찰은 카메론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재판에서 패소라도 한다면 같은 사건으로는 다시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카메론은 마릴리즈 실종 사건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샴블린 형사는 살인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말했지만 재판으로는 가져갈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콜린 납치 사건을 기소해 반드시 카메론을 감옥에 넣을 거라 다짐했죠. 그렇게 1984년 11월 18일 카메론은 강간, 납치, 남색행위, 불법 감금 등 17건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모든 관심은 콜린에게 집중되었고 콜린은 곧 상자 속의 소녀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체포 후 경찰은 카메론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콜린과 마릴리즈가 석가래에 매달려 있던 흔적을 발견했죠. 또한 이름 모를 여성들의 사진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노턴에 따르면 카메론은 자신의 범행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하실에 암시를 만들어 직접 사진을 현상했습니다. 그 사진 중에는 수갑에 매달린 콜린과 제니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헬 수사관은 그 사진에 찍힌 모습들은 매우 노골적이고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제니스가 나체로 숲속에서 물체에 묶여 고문당하는 모습도 있었다고 했죠. 콜린은 카메론이 사진을 자주 찍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눈 가리개를 하고 있어도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콜린은 샴블린 형사가 집을 수색할 때 숨겨져 있던 사진 더미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사진은 그녀가 구속된 상태에서 찍힌 것이었고 또 다른 사진은 카메론과 제니스의 딸들의 생일 파티 장면이었죠. 콜린은 카메론이 자신과 마릴리즈에게 그런 짓을 하고도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콜린에 따르면 카메론은 누군가를 고문할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직접 겪은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가 누군가를 살해할 능력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죠. 그렇게 1985년 10월 카메론은 콜린에 대한 범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콜린은 법정에서 칼로 위협받아 납치된 순간과 그 이후의 고문에 대해 증언했고 제니스 또한 역시 증언했는데 제니스는 카메론이 그를 돕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노턴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세부 내용들이 충격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마릴리즈의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마릴리즈의 사건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죠. 검사는 카메론이 동일한 범행 수법을 가진 범인임을 보여주기 위해 마릴리즈 사건을 증거로 제출하고자 했지만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었고
마를리즈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도 없었습니다. 카메론과 그의 변호인들은 그가 콜린을 납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범행들에 대해서는 콜린이 카메론과 사랑에 빠졌으며 고문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변호 측은 카메론이 콜린의 외출도 허락했었고 직장을 갖는 것도 허락했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족과 시간을 보낼 기회도 주었다는 점을 강조했죠. 하지만 콜린은 자신이 이미 세뇌와 공포에 압도되어 도망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니스 또한 카메론이 아내인 자신조차도 노예처럼 다루었다고 증언했죠. 재판은 6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11월 카메론은 납치, 강간, 남색행위 등 10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죠. 선고 공판에서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카메론을 지금껏 달아본 사람 중 가장 위험한 사이코패스로 본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여성들에게 엄청난 위험한 존재일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가능한 가장 긴 형량을 선고할 것이다. 그렇게 판사는 카메론에게 징역 104년을 선고했습니다. 콜린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아쉽게도 마를리즈 사건은 여전히 열려 있었죠. 그러나 경찰은 새로운 단서나 수사 방향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비활성화로 분류했습니다. 마를리즈의 언니 마사는 동생의 시신을 찾지 못한 것에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마사는 모두가 마를리즈가 죽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도 카메론이 마릴리즈 살인사건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좌절과 분노를 느꼈죠. 마릴리즈의 실종과 살해 정황을 알게 된 조디는 자신의 꿈에서 본 많은 장면들이 제니스의 고백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디는 혹시 자신이 마릴리즈의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갖고 있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어떠한 강렬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당시 하고 있던 걸 멈추고 레드블러프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죠. 2008년 7월 조디는 테아마 카운티 지방검찰청의 케빈 헤일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디는 자신이 과거 마릴리즈가 살던 아파트에서 살았으며 꿈속에서 본 것들이 마릴리즈의 살해 및 매장 장소와 관련이 있다는 것 같다고 말했죠. 헤일 수사관은 조디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전화하는 겁니까? 헤일 수사관은 그날이 바로 경찰이 마릴리즈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시작한 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헤일은 그것이 너무 기묘해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고 했죠. 이후 헤일은 조디와 커피숍에서 만나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조디는 자신이 꿈에서 본 마릴리즈, 카메론, 그리고 제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조디는 비판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더라도 이 정보를 반드시 전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조디는 꿈에서 본 A17이 카메론이 마릴리즈의 시신을 옮길 때 지나친 도로라고 믿었습니다. 헬 수사관은 실제 주간고속도로 5번과 44번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A17이라는 도로가 있다고 확인시켜 주었죠. 미제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헬 수사관은 제니스의 신문을 다시 진행해 마릴리즈의 시신이 매장된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헤일은 2010년 다른 수사관과 함께 제니스를 만나게 되었죠. 그들은 제니스에게 면책 합의를 상기시키며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마릴리즈 사건의 단서를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니스는 당시 고속도로 44번에서 빠져나온 비포장 도로의 특징과 지나쳤던 구조물들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에 헬 수사관은 제니스가 이전보다 훨씬 유의미한 단서를 제공했다고 느꼈고
헤일은 마릴리즈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매우 넓어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죠. 하지만 수사팀은 그 범위를 어느 정도 좁히는데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현재도 레드블러프 경찰서는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간주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1일, 마릴리즈는 실종사건 이후 45년 만에 조디와 헬 수사관을 다시 만났습니다. 회의에 앞서 헬 수사관은 지방검찰청과 상의했는데 혹시 조디와 접촉하는 것이 미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우려했지만 결국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죠. 그들은 이번 논의가 사건의 해결로 이어지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만남에서 헬 수사관은 조디에게 현재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죠. 헤일은 조디가 꿈에서 본 숫자 35.76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조디는 그것이 카메론의 집에서 매장지까지의 거리라고 믿었고 방향은 북동쪽이라고 말했죠. 수사팀이 지도 앱으로 확인해보니 카메론의 집과 추정 매장지 사이 거리는 놀랍게도 35.77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제니스가 새로 묘사한 도로가 그 주변에 있었고 조디가 꿈에서 본 여러 세부 사항들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죠. 수년 동안 조디는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헬 수사관은 조디가 제공한 정보들이 올바른 지역을 수색하고 있다는 확신을 강화시켜 주었다고 말했죠. 헤일은 이 정보가 결국 마릴리즈의 시신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조디와 헤나가 아파트 14호에서 이사한 뒤에도 기이한 현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최소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파트나 단지 내 다른 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조디에게 연락을 했죠. 목격자들 중 다수는 아이들이었으며 그들은 한 여인의 형상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실 오늘날까지도 조디는 자신의 초자연적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디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조디는 항상 자신보다 더 큰 어떤 존재가 세상에 있다는 것을 느껴왔다고 말했습니다. 조디는 자신이 배려심 많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고 싶다고 했죠. 조디는 마릴리즈의 영혼이 자신과 접촉을 시도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릴리즈가 발견되어 그녀의 영혼이 안식을 얻기를 바랬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샴블리 형사는 2007년 6월 레드블러프 경찰서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은 마릴리즈의 사건뿐이라고 말했죠. 헬 수사관 역시 모든 미제 사건에서 가족에게 마무리를 주고 피해자에게 정의를 주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메론은 징역 104년을 선고받았지만 그 후 가석방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에 노턴은 때로는 풀려나선 안 될 사람들이 풀려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곤 한다고 지적했죠. 헬 수사관에 따르면 2021년 9월 카메론은 가석방되었고 즉시 알라미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어 정신건강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사는 최근 마릴리즈가 살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마사는 마릴리즈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고 꿈을 이루기를 바랬다고 말했죠. 그러나 아쉽게도 마릴리즈의 이야기는 끝맺어지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사는 카메론은 콜린에게 저지른 범죄로 감옥에 갔지만 마릴리즈는 여전히 정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